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건영 저자님. 네. 그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고, 우리 815 모니터에서 많은 팬층을 보유한 예. 아이돌이라 하기엔 너무 나이 많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으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요즘 지금 보니까 또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미중 무역 전쟁도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산타 랠리를 기대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아주 화랑장세를 펼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류와 맞춰서 정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금에 투자하는 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새 보니까 금 가격이 좀 오르다가 지금 상당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됐나요? 1,540불, 온스당 이제 1,540불이 금 가격의 고점이었으니까요. 지금이 한 1,470불? 그러니까 한 70불 정도 하락을 했죠. 네, 온스당. 예. 근데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화폐라는 거는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종이 화폐하고 대비가 되는 건데요. 옛날부터 이제 근본위 화폐제부터 시작을 한 얘기지만 금이라는 거는 실물 화폐로서 마음껏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금을 갖다 화폐로 썼을 때는 이 화폐를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금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연금술사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바깥쪽에 있는 종이화폐라는 거는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구사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구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의 공급량, 종이화폐의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만히 있던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5월 말이었죠. 올해 5월 말에 페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원래는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다. 금리는 더 올리는 건데 지금 잠깐 쉬어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5월 말에 나와서 딱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또는 방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 가격이 쭉 하고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80불부터 해가지고 1400불을 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금리를 한 번 낮췄을 때 1500불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고 이 상승 요인하고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봐 주셨던 그 금 가격의 하락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의 하락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만 해도 중앙은행 페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요. 지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사를 했고요.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리고 8월 달에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한 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와 얘네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주겠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흔들립니다. 근데 중국이 흔들리면 시차를 두고서 이 중국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계속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 페드한테 전화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페드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고 진짜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막 표현을 되게 과격하게 써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낮춰주니까 시장에선 얘기하는 게 이 무역 분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그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할 텐데 충격을 받을 때마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주면 금리는 바닥까지 내려가겠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기준금리를 바닥까지 밀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금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까지 내려갈 걸 생각하고 천장으로 치솟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릴 만큼 낮춰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디까지나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양호한데 일시적으로 눌릴 때 이 기존처럼 성장하는 사이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낮춰가지고 이 경기 사이클을 갖다 주저앉으려는 걸 쳐 올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면 세 번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보험도 종신보험 아닌데 세 번 낮췄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됐니?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딱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쉽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뭐 1단계 합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고 시차를 두고 미국이 흔들리고 금리를 낮추고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시차를 두고 금리 낮추고 이 사이클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을 쳐올렸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금 가격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미중 무역 전쟁이 예를 들어서 네. 그 잘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금 가격이 여기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상당한 물가 상승을 확인하면, 근데 상당한 물가 상승이 나오려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한순간에 훅 풀려나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개인적인 뷰긴 하지만 이 단계적인 합의가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화끈하게 합의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풀어보면서 시간을 끌려는 정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원스러운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금 가격이 크게 이 레벨에서 많이 하락할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어떤 생각도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이죠.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게 10월 중순입니다. 네. 근데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까지 왔는데 현재 뭐 그냥 말만 있지 크게 어떤 뭐 뚜렷한 게 나오진 않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떤 걸 생각할까?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합의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단계 합의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현재 레벨에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미중 무역 합의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해야지 경제의 성장이 나오고 성장이 나와야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사람도 똑같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쭉쭉 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성장이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져 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 체력 자체가 낮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드가 추가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수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를 낮췄는데요. 지금 네. 1.5에서 1.75%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네. 달러가 많이 풀리고 시중에 네. 돈이 많이 풀리면 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절대 불변의 원칙인 건가요? 뭐 이제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었던 때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가 2008년도 11월에 예고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금 가격이 제대로 랠리를 보였고요. 2차 양적 완화가 2010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 가격이 2011년도 중반에 온스당 거의 2,000불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금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가 2012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한번 점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금 가격이 한번 휘청이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높았던 금 가격이 2013년도 5월 달에
페드에서 이제 우리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가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뿌려놨던 종이화폐를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금 가격이 훅 주저앉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참 오랫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오랫동안 가져왔거든요. 실제 금리 인상은 2015년도 12월에 했지만 이걸 예고한 게 2013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는 지난해 말 2018년도 12월까지가 금 가격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올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말부터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되고 달러가 풀리면 금리 네. 인하가 되면 금값은 오르더라.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네. 시작하면 내리더라. 네.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금이라는 건 화폐긴 하지만 이자를 주지 않는 화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라는 건 이자를 부여해주는 화폐가 되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보다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종이화폐가 글쎄요 이제 흔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금 가격에는 조금 이제 모멘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금 투자를 하는 게 네.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혹은 팔아야 됩니까? 물론 그러니까 시장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언제 쓰러지느냐 이 질문이나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근데 뭐 사실 그 시기라는 거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시차를 두면서 시장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거든요. 아, 이 상태로 가면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예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 3월 달이면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미국이 다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정확하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네. 그리고 이거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 시장에 던지는 어떤 진실적인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잘 아우르는 어떤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100% 순수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거기서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지만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현저한 경기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열어둘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때 이제 당연히 포함을 시켜놨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가 악화되는 게 뚜렷해진다면 그때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금을 산다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확 풀린다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한 레벨 떨어지고 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한 레벨 떨어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금 가격에 조금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조에는 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제 깔리는 거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현재 경기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도 중요하지만 환율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가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의 파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환율 전쟁의 그 포성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어떻게든 수출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징후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는 무역 및 환율 전쟁 이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 따지면 체력을 계속해서 기초 체력 계속해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어떤 이슈로 좀 돌아와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채권금리가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얼마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저점이 1.2% 정도 레벨이었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네. 여기 1.8%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 0.6% 올라서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그러니까. 4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내려오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아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은 1.2%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금리가 1.2%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요 밑으로 프라이싱을 했겠죠. 여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쓱 하고 0.6% 정도 이게 쳐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받은 충격은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끌어올리면서 받는 충격이거든요. 금리가 뛰는 충격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나타난 금리, 이제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뛰는 게 그냥 0.6%가 뭐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0.6%가 아니라 그냥 40%가 네, 인상된 사실상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채권을 계속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고정금리부 채권이거든요. 네. 앞에 고정금리부라는 말이 상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갔더니 정기예금은 있어요. 네. 근데 정기예금을 보는데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5%라고 합니다. 이제 5% 정기예금을 갖다 제가 가입을 했어요. 10년짜리로 가입을 했습니다. 와, 5%면 많이 주네 하면서 10년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내일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0%가 된 거예요. 내일 금리가 그냥 가정을 해서. 네네. 그럼 저는 만약에 내일 만약 시장 금리 10%로 뛰었을 때 그거 가입을 하면은 10년 동안 10%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 5%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차만큼 제가 손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나 이거 말고 취소하고 오늘 있는 이 10% 금리로 다시 할래 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이제 고정금리부 채권입니다.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채권은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5%에 고정을 해버렸는데 시장 금리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럼 저는 눈물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가지고 다시 10%짜리로 하고 싶은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줄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이 사주냐면 이 채권을 마이너스 P를 받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뛰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역으로 그냥 하면 금리가 주저앉으면 제가 5%에 10년 묶었는데 금리가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든요, 저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나 10년짜리 있는데 이러면 막 와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고귀해집니다. 채권 가격이 뛰어요. 그럼 최근에 채권 금리가 팍 하고 뛰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채권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줄 알면 사람들은 채권을 사 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내려갈 줄 알고 지금이라도 삽시다 하면서 딱 사서 쟁였는데 팍 하고 금리가 뛰니까 으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충격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충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마켓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금리라는 건요. 경기가 좋으면 오릅니다. 네, 이 얘기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네. 그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은 너도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그럼 시중에서 돈을 마구 빌리다 보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돈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자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은 한정된데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가격이 뛰겠죠. 그래서 돈값인 금리가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성장이 나오는 시기에는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죠. 그럼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금리도 빠르게 올라오면 금리가 버티지 못할 레벨까지 올라오고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 금리가 주가를 팍 때리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바뀌었던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보시면 올해 초부터입니다.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금리는 밑으로 내려가요. 뭐냐면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페드가 중앙은행이 이 금리 상승을 막아버린 거죠. 묶어버리면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주가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시금 금리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만약에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상승했다. 네. 그랬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이 금리가 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사들였던 채권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손실로, 그 다음에 주식시장한테는 시간을 두고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단 채권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채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채에 그 매입하고 팔고 하는 거는 뭐 외국인이 됐든 국내가 됐든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하고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내용이겠네요. 아닙니다. 이제 국채라는 거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이 국채의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됐든 이런 네. 것들도 다 같이 오를 수 있다는 네, 얘기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기업한테 대출을 해줄 때 보면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은 제일 금리가 낮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일 우량한 기업은, 근데 그 기업보다 조금 덜 우량한 기업은 그 기업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맨 밑바닥에 기준이 되는. 근데 그것도 결국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굉장히 낮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낮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기본 펀더멘탈이 되고 요 자체에서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금리를 높여 부르죠.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불안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조금 더 높여서 금리를 불러버리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는데 얘가 훅 올라오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동시에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네. 자꾸 이제 예금 금리도 낮춰지고 기준 금리 자체도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 없거나 네. 이런 이유, 여기서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요게 사실 질문하고 이제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 금리고요. 7일짜리 금리입니다. 초단기 금리거든요. 그 레포라고. 예, 레포금 7일짜리 레포 금리가 되는데요. 중앙은행은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초단기 금리, 7일짜리 레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하면서 네. 시장 시장 전체 금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잠깐 요 팔을 한번 보시면 요게 팔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7일짜리 금리고요. 요게 3개월짜리 금리, 6개월 금리, 1년 금리, 3년 금리.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걸 금리 커브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끝쪽에 있는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 전체 금리 커브를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요 단기물 영역에 있는 금리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얘는 멀리 있는 얘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있는 중앙은행은 요걸 조절을 해가지고 끝쪽까지 흔드는 그런 재주도 존재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은 45일에 한 번씩 금통위를 열고서 여기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네. 45일에 한 번 하고요. 근데 시장은 에브리데이 열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에브리데이 중앙은행을 관찰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와 금리 내린대 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가 먼저 쭉 하고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에브리데이 열리니까요. 그럼 다시요. 이렇게 있다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소문이 돌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쭉 하고 내려와서 기다리죠. 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금리 커브가.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금리 커브가 플랫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평평하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금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하더라도 더 내려오질 않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내릴 거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끝이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으악 하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금리가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 연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더 내려갈 줄 알고 미리 내려가서 예비 동작을 했었던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튄 거고요. 대출금리도 이 시장금리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계속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채권 금리가 같이 인하될 거라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기대할 수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채권 금리가 더 많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고 이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더 고민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제로금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달러화처럼 그런 강한 통화가 아닌데 달러화라는 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달러 주고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 존재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도 달러 이런 거 선물로 받으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거 현금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짐바브웨 통화 이런 걸 받으면은 그냥 어떤 기념품 이런 느낌이잖아요. 달러는 현금이라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뭘 만드는 거냐면은 달러는 온 세상 에브리웨어에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 내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라는 걸 받아줄 수 있는데 원화라는 통화는요. 사실 미국에서 원화 통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생활할 때 원화 지불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원화라는 통화는 그런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달러처럼 제로 금리를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자금이 빠져나갈 때 외국인들이 채권을 막 팔고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도 2% 더 줄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를 더 주는 거죠. 금리가 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어쩌면 외국인들을 자극하면서 금리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외국인들의 어려운 말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 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뭐 미국이 됐든 어떤 선진 주요 투자 시장이 거기도 같이 제로 금리가 되든가, 그러니까 제일 차이가 없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쪽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랬다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도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왔었던 논리가 뭐냐면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경기도 꺾여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도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겠어. 이제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제감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그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놔야 혹여나 모르는 자본 유출을 막지 않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거죠. 그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3차례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룸이 생겼네 하면서 우리도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가장 좋은 달러보다는 좋은 조건을 항상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럼 얘기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의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고정금리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냐면 금융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당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7%까지 뛰었어요. 금융위기 때 보면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가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겪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뛰어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함부로 못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동금리 극으로 달렸다가 오히려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오히려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보다는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게 그럼 언제 금리가 막 그렇게 자본 유출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언제쯤 올까? 굉장히 어쩌면 오래 봤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실 때 어떤 시계열, 내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대출을 받고 언제쯤 상환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면 변동금리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음 편하게 있으려면 고정금리 역시 예, 어느 정도 금리가 많이 레벨이 낮아졌고 제가 부담하기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고정금리를 갖다 가져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공부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요즘 유럽중앙은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 네.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식한 질문. 아, 물가 안 오르면 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예. 일부러 막 돈을 풀면서까지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꾸 물가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무식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경제에서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오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석유 파동 때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았죠. 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월급이 10%씩 오르는데 물가가 뭐 더블로 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뭐 벌어들이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물가가 맨날 막 10%, 20%씩 뛰면 이 200만 원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경제학자 중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물가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란 그런 심리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매점매석을 합니다. 미리 사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미리 막 사가지고 그렇죠. 여러 채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가 올라가는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수요가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늘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진짜 진성의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더 물가를 쳐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물가가 소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축이 버티질 못합니다. 제가 2% 3%짜리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물가가 10%씩 뛰면 이런 예금 가입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게 되면은 저축에서 돈이 빠져서 이 돈이 어딘가 투기적인 곳으로 그 물가를 커버할 수 있는 어딘가 투기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가서 고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자산의 버블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뛴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약간 뛴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가 상승 목표를 2% 상승 목표로 잡아요. 요 정도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 건 경제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반문이 가능하죠. 아니 2% 상승이나 뭐 어쨌든 물가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론 서민한테 부담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서민한테 좋은 거 아니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백화점을 갑니다. 가전제품이 있죠. 네. 가전제품 봤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래요. 새로 나왔는데. 예.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와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개월 후에 와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가전제품 가격이 보통 내려오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내려와서 8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한 3개월 있다 다시 와볼까? 그럼 3개월 있다 다시 오면 뭐 500만 원까지 떨어지죠. 그럼 그때 사느냐? 그게 아니죠. 조금만 더 버티죠. 그래서 또 3개월 후에 왔더니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무언가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어려운 말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고 최대한 뒤로 미뤄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기업 마진이 줄면 기업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사이클이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빚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빚이 많다는 얘기는 부채는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짜리 대출을 1억 대출을 받았는데 제 집값이 확 올라요. 그래서 한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1억 하던 아파트인데 1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100억이 돼요. 그럼 이 빚은 사실상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을 때는 화폐의 가치가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가치가 낮아져, 실질 가치가 낮아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1억 주고 아파트를 살 때 1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나서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부채는 지금 제 자산 가격보다 10배가 높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소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죠.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지만 인플레이션보다 안 좋은 게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이라는 게 있고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부채가 많죠. 그랬더니 그 선진국에서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던 게 이제 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은행에서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의 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유럽은 어쨌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연합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각 나라들에게 어떤 뭐 비율대로 풀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풀어주나요? 이제 그러진 않고요. 이제 비율대로라는 말씀보다는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국채를 매입하는 비율들이 좀 존재를 해요. 이미 합의된 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진 나라,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를 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다는 건데 담보물의 가치가 너무 낮으면 돈을 찍지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꼭 정렬 비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는 몇 프로까지, 어느 나라 몇 프로까지 비율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A라는 나라의 걸 더 많이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지금 경기가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참 안 좋잖아요. 금리 인하를 뭐 양적 완화를 막 계속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도 이 자산 가격은 자꾸 뭐 주식은 뭐 지금 최고점을 찍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뭐 독일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뿌리게 될 때 이 돈이 어디에 가서 고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결국엔 뿌렸는데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하면은 이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제의 성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뿌린 돈이 어디론가 가서 고여야 되는데 그런 기업 투자로는 이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돈을 암만 뿌려도 결국엔 제로금리라고 해도 0%에 빌려도 망할 때다 투자하는 건 싫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 경제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쪽에서 주식으로 가서 놀거나 채권으로 가서 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버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이 좋아졌다 경제가 이렇게 뭐 하면 이해하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고 있고요. 그런데 주식 가격도 이제 사상 최고치보다 조금 밑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독일의 제조업 지표랑 수출 지표는 그냥 계속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독일이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1%만이라도 준다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배당을 1% 정도 안정적으로 준다고 한다. 그럼 그 주식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적 완화 효과들이 실물 경제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맴돌면서 금융자산에 버블을 만들어내 버리는 그런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많이 어떤 게 있냐면 왜 배당주에 투자를 해라. 저금리 시대. 이 얘기가 유럽에서도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채권형 주식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샀을 때 일정한 현금 흐름을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주식하고 딱 만나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리츠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지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고정적인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정적인 월세를 받는데 저는 달마다 100만 원씩 받는데 시장 예금 금리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억 원만 넣어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 10억 원을 넣어야지 100만 원의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 금리가 막 내려오면 이렇게 월세를 받는 자산이 고귀해집니다. 예, 그럼 그 월세를 받는 자산이 뭐가 있냐? 물론 이제 배당은 월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리츠 이런 애들이 이제 금리가 쭉 내려가는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부채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는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자산 가격은 자꾸 버블이 되고. 네. 그러니까 부채 규모도 점점 커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계 경제 위기가 예. 여기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부채 위기가 사실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채 위기라는 게 극단적으로 올라갔었을 때가 어디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 당시에 그렇게 나타났고요. 최근에도 물론 이제 그 부채 위기가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졌었을 때는 금리를 낮추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트리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성장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최대한 그 부채를 갖다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위기가 한번 크게 터지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한번 누운 겁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서 누운 거죠. 이 상처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이걸 다 째버리면 그냥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서 쓰러져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하나씩 조절을 해나갑니다. 하나씩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 7, 8년에 거쳐가지고 유럽을 째주고요. 그 다음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째주고, 그 다음에 중국을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정 수준으로 부채가 좀 내려가니까 17년도, 18년도에 주가 급등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부채의 급등이 다시 한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부채가 많아졌는데 이거를 정책 실수로 인해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무너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무역전쟁, 환율전쟁 극단까지 밀고 가면 부채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 높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성장이 만들어지는 사이에서 부채를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부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냐 경착륙할 거냐 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소프트 랜딩이 될 거니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니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좀 낙관적인 관점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도 요즘 뭐 사실 경제 위기에 대한 부채로 인한 뭐 기업 부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오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낙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면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결국에는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잘 풀려나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예, 미중 무역 전쟁이나 아까 말씀드린 환율 전쟁 이런 최근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이슈들 있죠. 국가 간의 분쟁들 이런 것들이 좀 풀려나가고 공조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세계 시장의 파이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제 이걸 줄어든 시장을 점점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느라 이제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시장 파이가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닌가요? 예전으로 회복된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장 시대가 언제가 예전에 포커스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이나 기존에 있던 성장들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두 나라가 서로 비교 우위가 있으면 결국에는 가성비 높은 핸드폰을 생산하는 A 나라가 B 나라에 이 가성비 높은 핸드폰을 수출하니까 결국 핸드폰 가격이 낮잖아요. 좋은 성능의 핸드폰 가격이 낮으면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더 B 나라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역 전쟁으로 뚝 끊으면 B라는 나라의 핸드폰 수요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는, 오히려 B 나라에서 되지도 않는 기술로 굉장히 가성비 안 나오는 그런 핸드폰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그 수요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인 파이를 쪼그라뜨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조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공조의 핵심에는 뭐냐면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다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 나라 통화만 절상을 하면서 나가면 혼자 바보 되죠. 그렇죠. 혼자 예, 경쟁력이 혼자 수출이 안 없어지니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맞춰서 같이 전 세계에서 달러 약세 공조라는 걸 해주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자국 통화를 강세를 만들어주는 공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통화의 공조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환율 전쟁을 하는 맏형 왕이 이제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왕이 어디냐면 중국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원달러 환율이나 막 쭉 전체적으로 이머징 통화들이 쭉 가치가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되는 게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합의로 돼서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네. 세계 시장의 그 규모 혹은 그 속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복이 되는지에 따라서 네. 환율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것들이 또 줄줄이 걸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15년도, 16년도에 전 세계가 저성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17년도에 보면은 성장이 탄력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의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달러 약세 공조에 나섰고요. 환율 전쟁이라는 게 없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무역 전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경기 부양 이걸 이제 모토로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성장에 대한 모티브가 되어주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강하게 전 세계 증시가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형태의 성장이 저는 이후에는 지금처럼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후에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뭐 한국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네. 유럽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도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많은 돈이 풀렸는데도 네. 이상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했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미스테리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FRB의 전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 중앙은행의 의장이 모른다고 할 정도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다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그 포커스를 둘 수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국제유가가 하락한 겁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3년도, 14년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랍의 봄이 있었던 2011년도, 12년도에는 배럴당 120불 위에서 놀았어요. 그럼 국제유가가 120불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얼마냐면 60불보다 안 돼요. 배럴당. 그 얘기 뭐냐면 국제유가가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국제유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세게 나오질 않죠. 아시겠지만 셰일 오일이라는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산유량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러면 원유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국제유가가 그냥 45불에서 50, 6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툭 튀어 올라가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국제 유가발 전체적인 물가의 안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상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국엔 자기들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엔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결국에는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직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결국에는 아마존이란 플랫폼에는 중국에 있는 프로바이더, 벤더들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마존이란 플랫폼 하에서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전체적으로 공급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공식적인 용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아마존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존 효과로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기존 대비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매크로 마켓을 보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물가가 오르곤 했습니다. 물가를 많이 자극을 했었어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기업들은요. 투자를 늘릴 수가 있죠.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게 돼요. 두 번째로 개인들은 우와 금리가 낮아진 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소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투자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무역전쟁하고 환율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전쟁, 환율전쟁의 한복판에서 기준금리 인하해 줍니다. 그럼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늘릴까? 투자를 늘리면은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소비를 늘리면은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무역전쟁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금리 낮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쟁여놓습니다. 최대한 버티려고 하거든요. 소비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무역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투자라든지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못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게 하물며 양적 완화까지 갔었을 때도 그 효과가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돈을 많이 푸니까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는데 투자하고 소비에 가서 고였으면 물가를 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위 1% 자산가들의 부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천억짜리 부자 한 명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10,000원씩 갖고 있다. 이 구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냥 1억씩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쪽에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 사람의 소비는 제한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한테 이 부가 골고루 퍼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라는 것은 자산 가격의 버블이지만 물가는 낮춰버리는 그런 이슈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조금 도발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일본 경제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 때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30년대 대공황 때는요. 대공황이 딱 터진 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거의 20% 가까이 꺾여버렸어요. 많이 꺾였네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버블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한 5, 6년이 지난 그 버블 붕괴 한복판에서 GDP 성장률이 안 꺾이고 그냥 한 0.1, 0.2 저성장으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공황과 같은 그런 버블 붕괴의 충격이 딱 가해지게 되면 경제 성장이 꺾입니다. 성장이 꺾이면서 바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돼요. 예. 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하고 원래는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일본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상한데 올랐는데 왜 GDP가 왜 성장했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성장을 누군가 메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성장을 메워줬다는 얘기는 떨어져야 될 물가를 누군가 메워줬다는 거죠. 그럼 누가 메웠을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메웠고요. 물론 그게 효율적이지 않았을지라도 정부의 재정 지출이 메웠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가 메워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그만큼이라도 안 했으면 물가는 계속 하락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걸 쳐 올려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그런 내용하고 좀 만나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4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유가의 안정, 두 번째는 아마존 효과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를 인하해봤자 돈을 풀어봤자 투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거하고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첨언으로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그 시장이 부채로 인한 충격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결국엔 양적 완화나 이제 이런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제어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네. 공급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없었어도 네. 예, 기본적으로 뭐 진짜 전쟁이 터져가지고 많은 생산 설비들이 파괴되지 않는 한 네. 예, 그냥 뭐 기본적으로 워낙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대기업도 이제는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네. 예, 뭐 꼭 미중 무역 전쟁을 떠나서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예, 시대라. 예, 맞는 말씀인 게 이제 그게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건데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 좀비 기업들은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럼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과잉 생산 산업인데 이 중국 기업들을 갖다 철강 기업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주면서 연명시켜주죠. 그럼 연명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얘네를 살려주면서 금리를 낮춰주니까 그만큼 생산하면서 철강 가격을 더 낮춰버리죠. 그럼 살아있는 애들도 멀쩡한 애들도 가격 압박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그런 구조조정을 늦추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만큼 생산자들이 물건을 갖다가 이제 제품을 갖다 사들이거나 이런데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과잉 공급 상황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물가에는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다음에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대형화 돼가고 있잖아요. 유통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동네에서 네. 개인 어떤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던 지역 상권들이 이제 사실은 대형 마트들로 이제 몰리게 되니까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돈을 쓰게 되면은 네. 그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고 본사로 가버리니까 서울로. 그래서 네. 그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네. 상황이 돼갈 수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의 뭐 어떤 상생 뭐 이런 관점에서는 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돈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으로 몰린다고 해서 다시 그 돈이 외부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그 약간은 좀 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미국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런 거대한 공룡들을 가져오면서 그 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계속해서 몰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불황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럼 미국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는가? 아마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그 맥락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마존하고도 조금 만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효과.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이게 뭔가 네. 추가 기울면 네. 선택하기가 쉬운데 네. 양면이 다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건데 네. 이게 결국 그것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또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또 어려워지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싸지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좋은데 그건 또 어려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 네, 때문에 네. 참 하여튼 경제라는 거는 이게 계속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참 답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얘기구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반합이 계속 나타나고 작용 반작용도 계속 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세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운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뭐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뭐 물론 뭐 당연히 운이 좋아야 되고요. 미래를 본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런 건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요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네. 다시 막 부동산 이 수도권 쪽에 네. 시장이 막 과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네네. 올랐다라는 강남 3구도 그렇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부담이 커지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좀 아이러니한 건데 저도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배웠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 위기를 겪은 다음에 IMF 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가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은행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돈을 대출해 줄 때 보통 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IMF 외환 위기 때문에 첫째는 은행들도 조금 위험한 기업들한테는 최대한 대출을 좀 안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들한테만 대출해주고 싶어 하는데 안정적인 대기업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빚을 많이 내서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넘치는데 아무도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금리는 계속 낮아지죠. 왜냐하면 자금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으니까 돈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시면 2000년도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요. 2000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가 한 10%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쭉 하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은행은 넘치는 돈을 어딘가에 가서 고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게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가계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대출을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가게가 갖고 있는 담보자산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깔끔하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 회수하기 좋은 거. 예, 회수하기 좋고 이제 평가가 굉장히 쉬운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내 집값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그게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낮은 금리로 펑펑 퍼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3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 다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수요자는 아니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 옆에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라는 사람은 돈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만 수요자잖아요. 그렇죠. 1대1로 수요가 매핑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대표님하고 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2억씩 총알 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이 가능해진 순간부터 대표님과 저는 둘 다 이 3억짜리 집에 우리는 수요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서 저성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어 있는데요. 돈이 어디로 가냐면 가계대출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면서 이 가계부채 중에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로 고이게 되죠. 빚이라는 거는, 부채라는 거는 제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지금으로 쭉 당겨와가지고 지금 질러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나 미래에 있는 소득을 쭉 당겨와가지고 여기다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집의 수요자가 되죠. 집은 하나인데 공급자가 살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된 겁니다. 그럼 집값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집이 당연히 인기가 있는 집일 때.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채가 허용이 되게 됐었을 때는 이 부채가 어딘가에 가서 고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고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기 나쁘지 않았어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네. 94년, 95년 우리나라 경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죠. 굳이 부동산에 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기업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제품을 생산하면 훨씬 더 많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나 된 얘기지만 그러면은 90년대엔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를 못했겠죠. 왜? 돈을 풀더라도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가잖아요. 근데 2000년도 이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운이 나타나는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만 쭉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이제 특히 주요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뛰는 그런 아이러니가 많이 나타나고요. 제가 그냥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밥을 먹으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 좀 키가 크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미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요. 네. 15살짜리가 먹어야지 키가 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다 컸다는 겁니다. 저성장에 빠지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밥을 먹으면 키가 안 크겠죠. 키가 큰다는 얘기는 경제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어지게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아주 멋진 성장이죠. 그게 키가 크는 건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뱃살만 찌겠죠. 그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는 거는 생산성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냐면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네. 이제 성장이 돼야지 네. 예,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반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반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그게 꼭 부동산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풀어놓은 돈이 어딘가로는 갈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이슈는 스토리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는 금리보다 아무리 못 먹어도 이거보단 많이 먹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니까 돈이 많이 몰려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제 적어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특히 뭐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감을 딱 맞물리면서 돈은 넘쳐나는데 공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돈이 쫙 몰려가는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뭐 핀셋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책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물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진의 폭을 최대한 좁히게 되면 이쪽으로 갈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금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 쪽으로도 돈이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이제 부동산이 어디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성장이 나오지 않는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의 약효가 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규제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의 문제 때문에 집값이 뛴다. 그럼 공급을 늘려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시간을 끌다가 이걸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긴 시기열에서 봤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을 재차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 네. 주식 시장은 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탄력성이 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도 탄력 좀 예전의 어떤 데이터처럼 약간 주춤거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그 어떤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한번 쭉 뜰 때는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다가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를 보면 주식시장도 달려가고 부동산도 달려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6년이나 7년을 보시면은 부동산도 달려가고 주식도 같이 달려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 자산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시기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간다.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일 수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꼭 그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이 화랑된다고 해서 네. 주식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몰리거나 또 네. 이쪽이 저쪽으로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네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건 다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의 성장이 너무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두 개가 법칙처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처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박스피 뭐 이런 식으로 오명을 쓰게 되면은 주식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런 비교 우위는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비교 우위는. 예. 근데 뭐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를 때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뭐 모든 네, 문제가 해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다양한 정책으로 이게 뭔가를 막아내려고 네. 시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2006년도 같은 경우도 뭐 네. 이제 세금으로 이제 눌러버리려는 그런 생각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금리 인상도 했었고, 그럼 지금처럼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것 깔고 앉아 있는 게 위너.
라는 생각이 1번에 깔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수준, 현재 이 낮은 수준에서 물론 조금씩은 변동을 하겠지만 현재 이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 장기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게 서게 되면 야 이건 뭐 10년도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 깔고 가면 언젠간 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강남 불패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특정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환상, 그것하고 저금리에 대한 환상, 이 두 개의 환상이 만나게 되면 사실상 웬만한 정책들이 뭐 길게 봤었을 때는 지금은 악재지만 길게 봤을 때는 다 풀리게 될 거야. 이제 이런 환상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이 현상 부동산을 올리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수요를 늘리면 된다, 아니, 공급을 늘리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논리인데 네. 왜 정부에서는 그 근본적인 단순한 논리에 맞춰서 해지를 못하고 네. 계속 다른 것들로 막으려다가 결국 막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도 왜 계속 같은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저기 그냥 그 뭐 제가 그냥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사실 서울 강남에 나가 보시면 아파트 지을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파트 지을 데는 없고 그린벨트 풀면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쪽으로밖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1억씩 갖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3억의 수요자가 됐는데 집은 한 채잖아요. 그럼 너무 공급이 모자라니까 공급을 늘려 하면 다음날 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그냥 증자를 해주거나 뭐 IPO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획 잡아서 만들려면 3, 4년이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참 이게 주식하고 해서 부동산이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라는 게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언제 공급이 나오게 되냐면 얘가 이제 3, 4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수요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쏟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공급의 비탄력성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장 뛰어 올라가는 이 과열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게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대안으로 지역 먼 지방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외곽 지역에다 부동산을 그런 것들이 짓게 되는데 뭐 그게 과연 대체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대체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고 중심지에는 여전히 이 공급 불안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로 좀 귀결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대책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상되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시점은 시장이 과열된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거나 조금 어떤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발표해야 그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항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 조치만 하게 되니까 이게 잡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정책 과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도 정책 과정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이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갈 때 공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올라가서 꺾여 내려올 때 공급을 쏟아내 버리는 문제도 생기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집값이 바닥을 통과할 때는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해요. 건설사들도 이게 분양을 해봤자 인기가 없으니까 분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바닥을 통과할 때 이제 수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공급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다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니까 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벌집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공급하고 수요의 그 불균형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좀 이제 꾸준히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식자산하고 조금 부동산이 다른 건 부동산은 어떻게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소유를 해야 돼요. 매매로 갔든 전세를 갔든 월세를 갔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무언가 어떤 형태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너무 빨리 뛰니까 저 주식 없으면 부러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떻게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뛰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부러워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지금 죄 없는 우리 오 팀장님한테 제가 자꾸 예. 항의를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되게 부족한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나 이게 갑자기 또 올라가고 하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는 이미 이루어졌고, 네. 그러니까 정말 있는 자들의 부가 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아닌가 네, 싶은 전 세계적으로 생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없는 사람은 뭐 이제 대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네. 자꾸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현재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도 역시 대응 조치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런 건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낮은 폭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소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갖다 자국 통화를 보유했었을 때의 그 가치, 어떤 매력 그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 미국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도 많고 성장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직접적인 타격 반드시 받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그 함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격한 자본 유출 같은 게 나타날 그런 우려들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만약에 이제 중국이 금리를 갖다 함부로 낮췄을 때는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옛날에 위안화가 한 10년 동안 절상이 된 적이 있어요. 꾸준히 위안화가 절상이 될 때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빚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달러에 1,000원에 이제 1달러에 1,000원 환율이 있을 때 한 100달러를 빌려와요. 그럼 요걸 이제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하면 100달러니까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10년 동안 위안화가 절상이 돼서 위안화가 1달러에 500원이 돼 버린 겁니다. 아니, 달러화가 1달러에 500원이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위안화가 절상이니까. 그러면 저는 갚아야 될 시즌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100달러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1달러에 500원입니다. 그럼 저는 이미 10만 원을 썼는데 5만 원만 갚으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빚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로 빚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안화가 10년 만에 절하로 돌아섭니다. 빠른 절하세로 돌아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 빚을 많이 쟁여놨었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만들어내게 됐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려다가 위안화의 절하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런 경우에는 달러 부채의 부담이 커져버리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안화의 절하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과격하게 하는 걸 제한한다.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 GDP의 한 1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 레벨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기업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고 하면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연명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갖다가 잡아다 쓸 수가 있습니다. 돈값이 싸다라는 건 돈을 더 잡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기업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변도로 늘어나면서 결국엔 성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중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저도 조금은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약간은 좀 생뚱맞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돼지에 대한
돼지고기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뛰면서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중국 당국에서 3% 이상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3.8%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이게 이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결국에는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어딘가에 매점 매석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마치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배추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낮은 저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어딘가에서 투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늘어나 있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세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라거나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경기 부양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그 정책 말고는 뭐 다른 뭐 효과적인 정책은 없을까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실상 통화정책, 금리 인하라는 게 큰 효과가 없을 때는 재정 부양을 해서 재정 정책이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의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부자들한테 아파트값 지원금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재정 정책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서민들한테 자금을 갖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 쪽에서 좀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나타납니다. 네. 네. 중국 원화하고 한국의 원화가 이제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도 같은데, 네. 달러 원 환율 네.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1,300원을 향해서 엄청나게 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1,150원 정도? 1,160원 좀 넘어 있습니다. 1,170원 정도 돼 있습니다. 네. 1,230원인가요? 예, 1,220원 좀 넘었었습니다. 예. 네.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예. 강세를 보이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안화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은 통화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이머징 시장하고 중국의 관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중국은 이머징 시장들의 맏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머징 시장에 물건을 수입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강력한 경쟁자라서 이머징 국가하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경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안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위안화가 만약에 절하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자국이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위안화가 약세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 수출하는 수출품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위안화하고 수출 경쟁, 중국하고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가 절하가 돼 있으면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교역의 굉장히 큰 부분을 미국보다 오히려 비중이 더 큽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 위안화가 막 절하가 되고 있는데 혼자 원화 절상으로 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에서 때려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위안화하고 원화가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두 나라의 어떤 교역 관계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영원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하늘로 치솟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1단계 얘기 나오면서 미중 무역 전쟁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역이 좀 살아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저점을 통과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걔네들이 힘입어서 이제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조금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저점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향후엔 달러 벌이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초반대까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되돌려진 상태, 1170원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약간 좀 언밸런스하네요. 뭐냐면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네. 우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하나를 잡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살아날 것이다. 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저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성장의 정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추세고요. 그런 추세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경기라는 건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꺾이고 있는 추세 속에도 이렇게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순환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의 저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올해 저점을 높여주는 역할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10월달 수출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0월달 수출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말로 기저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순환적인 상승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도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쭉 내려오거나 쭉 올라가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주기의 움직임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고수들은 그 변동성을 타는 거고.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그 뭐라 그러죠?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그럼 현재 시점에서 그 달러를 매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류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질문 주신 건 향후에는 달러 원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요. 일단 전망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계열은 짧게 봤을 때는 저는 환율이 좀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즉슨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될 거라 그러면서 이제 관세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지금 중국 위안화가 올해 보시면은 미국이 관세 때릴 때마다 그만큼 올려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위안화가 그만큼 절하가 되면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관세 이슈하고 상당히 좀 만나 있습니다. 근데 관세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달러당 7위안 밑으로 위안화 환율이 절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환율 전쟁이라는 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최대한 남의 걸 뺏어오려고 하죠. 근데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움직이니까 그만큼씩 자국 통화를 절상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원화도 같이 절상이 되면서 내려왔는데 환율이 내려오는 건 원화가 절상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이머징 통화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속 환율 전쟁하고 있는 건데 둘만 내려온 거잖아요. 둘만 이제 통화 절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건 오래 못 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쭉 밀려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올해도 보면 2차례 정도 원화만 잠깐 내려왔다 밀려 올라가고 잠깐 내려왔다 밀려 올라가고 이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역 및 환율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불확실성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제 원화가 빠른 절상을 좀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달러원 환율이라는 게 옛날처럼 막 1,300원, 1,400원 막 이게 치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해지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는 그래도 이렇게 자금의 유입을 좀 많이 받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가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다 보면 우리나라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사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환율이 뛰더라도 원화 채권을 사면서 들어오는 수요 때문에 원화의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뛰어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마구 올라가는 거를 기존 대비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윗방향은 막히면서 서서히 밀려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그림, 그렇게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긴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저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를 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달러는 다른 자산들보다 위기 시에 가장 많이 뛰는 자산입니다. 다른 자산 다 죽을 때 혼자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뭐 주가도 반토막 나고 뭐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뛰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박살나고 할 때 달러만 그렇죠. 달러당 900원에서 1,6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락을 할 때 걔를 받아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장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거는 보유를 할 때는 조금씩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부분의 금액만큼 계속해서 달러를 조금씩 쟁여 나가시는 과정. 그래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는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달러 투자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위기가 네. 조만간 터질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달러 투자가 지금 막 매입하는 아마 이유가 될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오 팀장님은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네. 위기 상황은 오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그 달러 시세는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네. 뭐 이제 조금 이제 시계열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다양한 시계열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타겟인지는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달러를 포트폴리오의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저는 뭐 내년, 내후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긴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위기가 한번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달러가 그 밑을 막아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이라는 이 현재 이슈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좀먹는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중기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저도 시간을 말씀드리면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럼요. 거지만. 점쟁이 아닌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이상 이어졌었을 때 그때는 무역 및 환율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좀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공조 체제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환율의 하락 쪽을 조금 오히려 지금 레벨보다도 좀 더 낮은 쪽을 중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원화의 펀더멘탈은 현재로서는 강세를 지지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러 유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현재 달러가 미국이 좀 뭐랄까요? 이기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전 세계 부를 끌어당기면서 이기적인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자산을 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자산을 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체가 현재 글로벌 달러 자체가 약간은 좀 뭐랄까요? 고평가라는 말씀 그렇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환율이 처음에 우리 오 팀장님하고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참 재미없었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밌어져가지고 자꾸 질문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예.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